제일 가볍고 빠른 상어죠.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경어래 청상어입니다. 모두 표적의 명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즉 100% 명중률을 자랑한 거죠. 아직도 어려워요. 특히 문과 출신인 제가 듣기에 너무 어렵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저도 문과입니다. 이런.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K방산. 세계가 주목하는 자랑스러운 K 웨폰을 파헤치는 시간. 리얼 웨폰 K. K.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이었습니다. 예, 잘 지내셨나요? 언젠가는 리얼 웨폰 K에서 또 만날 날이 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셨네요. 그러니까요. 그 생각해 보니까 홍 편집장님이랑 저랑 인연이 30년 어우, 된 것 같아요. 오래됐네요, 진짜. 오랜만에 보니 정말 가족을 보는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야? 어쨌든 오랜만에 상봉한 가족 같은 세상호 기자와 함께할 오늘의 주제. 우리 해군이 보유한 상어 가족 중에서도 제일 가볍고 빠른 상어죠.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경어래 청상어입니다. 작다고 결코 무시해선 안 됩니다. 작은 고추가 맵고 작은 상어가 무섭지요. 무시무시한 잠수함 킬러 청상어에 대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출퇴근 시간 지하철 버스 안에서 뭐 하십니까? 게임만 하시나요? 막히는 도로 운전하느라 지루하신가요?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내 손안의 K 밀리터리 가이드 리얼 웨폰 K와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일단 어뢰가 정확히 뭔지 개념과 역사를 간단하게 알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뢰의 어원은 라틴어에서 왔대요.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 어뢰는 유도 무기로서 함정 및 항공기에 탑재를 해서 적 잠수함 및 수상함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입니다. 어뢰의 역사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최초의 어뢰는 1800년대 로버트 풀턴이라는 분에 의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초창기에는 어뢰가 아니라 약간 오늘날의 기뢰와 유사한 형태의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수면에 떠 있다가 적함에 부닥쳐서 공격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상 기뢰라고 봐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현대적인 어뢰의 시초는 무엇이냐? 1866년에 개발된 화이트 헤드 어뢰입니다. 무인으로 작동하는 작은 보트에 폭약을 장착을 해서 적의 함정을 공격하는 원리입니다. 사정거리가 640m, 속도는 최대 7노트였습니다. 이후에 세계 각국 해군은 앞다투어 화이트헤드 어뢰를 도입을 했고요. 작고 빠른 고속정의 어뢰를 탑재한 어뢰정이 개발이 됐고, 추진기간, 신간, 유도 방식 등의 개량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1차 세계대전에 사정거리 6km에 속도 35노트의 속도를 가진 그야말로 현대적인 어뢰가 등장을 했고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유보트는 어뢰 공격으로 연합군 해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대영 제국 전체를 침몰 직전까지 몰고 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어뢰가 전세를 좌우하는 전략 무기 중에 하나로 떠오르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까지 쓰였던 어뢰는 미리 정해둔 방향과 심도로 항주하는 무유도 어뢰가 일반적이었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음향 탐지 시스템인 소나를 장착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목표를 탐지하고 공격할 수 있는 똑똑한 유도 무기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현대 해전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 또 하나 발생을 합니다. 1982년 포클랜드 전쟁은 20세기 현대 해전 중에 어뢰가 실전에서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를 입증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힙니다. 당시 영국 핵 잠수함이 아르헨티나 해군의 중순양함 벨그라노호를 어뢰 2발을 쏴서 침몰시키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르헨티나 장병 323명이 전사를 했고요. 이는 포클랜드 전쟁에서 발생한 아르헨티나군 전체 전사자의 절반 수준에 해당합니다. 즉, 어뢰 단 2발이 한 척의 군함을 침몰시키고 그로 인해 적국의 해군 전체가 후퇴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거죠. 그만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로서는 어뢰 개발이 국방의 중요한 초석입니다.
이처럼 실제 전쟁 사례만 들어봐도 진짜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 이런 말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무기죠. 어뢰는 일반적으로 수상함을 공격하기 위한 중어뢰와, 무거울 중자죠, 중어뢰와 잠수함을 공격하기 위한 경어뢰로 구분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인 청상어는 가벼운 쪽인 경어뢰입니다. 한번 개발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청상어가 개발되기 이전에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대잠 무기는 1950년대 기술로 개발된 미국제 마크 44 경어뢰와 폭뢰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의 바다는 수심 100m 이내의 얕은 바다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 그런데 이 기존 마크 44 경어뢰는 심해용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효과적인 운용이 어렵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한반도 주변의 천해에서 마크 44 경어뢰의 음향 탐지와 운동 제어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마크 44의 음향 탐지부와 유도 제어부를 개조한 K744 경어뢰를 1981년 3월부터 미국과 공동 개발해서 실전 배치합니다. 이로써 해군은 마크 44와 K744 두 종류의 경어뢰를 운용하게 되었죠. 그러나 1990년대를 지나면서 컴퓨터와 IT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해 디지털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대부분의 무기 체계가 연동성과 상호 운용성이 중요시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형 신형 구축함, 즉 KDX 1, 2, 3 이것들과 연동 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신형 대잠 경어뢰의 소요가 제기됐습니다. 국내 개발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서 1993년 8월 최종적으로 청상어의 국내 개발이 결정되고 2년간 탐색 개발을 수행한 후 1995년 8월부터 본격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개발 기간이 제법 깁니다. 10년. 하지만 이 개발 기간 10년을 거친 뒤 2005년에 실전 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어뢰인 청상어는 주로 항공기, 헬기, 초기함급 이상의 수상화에 탑재돼서 수중의 잠수함을 공격하는 그런 무기로 운용이 되는데요. 잠수함 같은 경우는 물속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손상에도 수압 때문에 치명적인 상황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폭약의 양이 적어도 높은 기동성을 갖는 경어뢰로 효과적인 공격이 가능합니다. 근데 청상어 개발에 우여곡절이 참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중어뢰 백상어의 선행 개발이 끝나고 실용 개발을 하는 딱 그 시점이었는데 이때 청상어의 개발이 같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인력이었어요. 기존 인력이 그전에는 하나의 체계만 개발하고 있다가 이제 다른 일이 하나 뚝 떨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정해진 인력으로 두 개의 체계를 개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두 배로 바빠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개발하는 과정, 그리고 시험 평가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이 되는데요. 항공기 발사 시 입수 자세에 따른 충격과 해수 유입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또 가스 배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방법을 찾아내서 청상어를 실전 배치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뢰 국산화를 시도한 것이 1970년대 초반부터였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무려 30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세상에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많은 리스크와 데인저를 극복한 경어뢰 청상어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길이 약 2.7m, 저보다 좀 더 크네요. 무게 약 280kg, 역시 저보다 뚱뚱합니다. 지름 324mm, 속도 45노트 이상, 사거리 순항 모드에서는 12km 이상, 최대는 약 19km입니다. 최대 운용 심도는 500m 이상, 최저 운용 심도는 약 40m. 잠깐만, 우리 최신 잠수함이 기술 테스트하는데 제일 깊게 들어가는 게 300m 정도죠. 그러니까 500m면 웬만한 잠수함은 다 격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게 이 소나의 탐지 범위, 그러니까 탑재된 탐색기의 탐지 범위는 정확한 수치는 공개할 수 없으나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공개하면 철컹철컹. 저 무섭습니다. 청상어 개발을 시작할 때 해군 측에서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첨단 신형 잠수함을 대상 표적으로 가정하고 수상 함정과 항공기에서 연동 발사가 가능하고 직선 탐색 또는 원형 탐색을 선택해서 수동, 능동, 음향 탐지 방식으로 표적을 탐지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표적의 이중 선체를 관통해서 침몰시키는 어뢰를 만들어 달라. 그야말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만들어줘, 이런 요구였죠. 이런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어떤 기능을 넣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청상어의 구성을 보면 앞부분에 표적 탐지부, 그리고 그 뒤에 전투 탄두부, 그 뒤에 유도 제어부,
또 뒤에 추진 전지부, 마지막으로 동력 장치부 등 5개의 구성부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헤드, 그러니까 머리죠. 머리 부분인 표적 탐지부에 음향 탐지기 소나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물 속에서 이제 음파를 이용하는 탐지 방법이 크게 상대가 내는 소리를 잡아내는 수동 탐지 방식과 음파를 직접 쏴서 반사해서 돌아오는 신호를 분석하는 능동 탐지 방식이 있는데, 자망 중 어뢰 자체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크기 때문에 외부의 소리를 감지해야 하는 수동 탐지 방식은 적합하지 않죠. 그래서 청상어는 음파를 쏴서 그게 목표에 닿아서 반사되는 반사파를 활용하는 능동 탐지 방식. 어떻게 보면 레이더 같은 거죠. 레이더 대신 음향을 쏘는 거죠. 이 능동 탐지 방식의 작동 원리는 고주파로 구성된 음파는 강철이나 바위처럼 밀도가 높은 재질을 만나면 대부분 통과해버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잠수함 역시 표면은 강철로 제작돼 있어도 내부의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밀도가 낮은 공기층을 통과하지 못한 고주파가 반사돼서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특히 청상어는 비임 조향 기술을 적용한 능동형 소나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유도 제어가 가능한 스티어링 음향 탐지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37개의 능동 어레이 빔이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탐지가 가능하고, 음향빔을 여러 형태로 변조 집합시켜 탐지 거리와 목표 식별 능력이 향상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존 회전식 소나보다 탐지 반응 속도가 빠르고 방향성과 정밀도가 향상되었기 때문에 복잡한 천해 환경에서도 표적 식별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법 시스템은 관성 항법과 탐색 유도를 겸했기 때문에 정해놓은 코스대로 쭉 직진할 수도 있지만, 이 탐색기가 표적을 찾았다면 그쪽으로 쫓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복합입니다. 이어서 추진 방식을 말씀드리자면, 추진 방식은 전기식입니다. 모터는 브러시리스 DC 전동기를 사용을 하는데요. 줄여서는 BLDC라고 합니다. BLDC 모터는 말 그대로 기존의 직류 모터의 핵심 장치인 브러쉬를 제거함으로써 기계적 마찰에 따른 열과 마모 문제를 줄이는 동시에 중량을 줄이고 신뢰성을 향상시킨 것을 뜻합니다. 추진기는 펌프 제트인데요. 저소음 고속 추진이 가능하고요. 펌프 제트 추진기는 수중 추진 중에 기계적 소음을 줄여서 탐지 위험을 낮추고 외부에 회전하는 프로펠러가 없어서 은밀성과 보호성을 높입니다. 동력은 고밀도 알루미늄 산화은 전지가 초기, 후기가 리튬 폴리머 전지 교체가 됐습니다. 알루미늄 산화은 전지는 고에너지 밀도와 안전성에 장점이 있어서 청상어를 개발할 당시 알루미늄 산화은 전지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알루미늄 산화은 전지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2번째로 개발을 했는데요. 그리고 청상어 국산화의 주요 부품 중에 하나로 꼽혔던 바로 그 부품입니다. 그렇게 고생을 해서 만들었는데 왜 리튬 폴리머 전지로 교체가 됐는지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알루미늄 산화은 전지를 개발한 후 홍상어에 탑재해서 운용했는데, 청상어 때는 큰 문제가 없었죠. 홍상어 같은 경우는 입수 각도의 차이로 인한 공기 유입 문제가 생겨가지고 해수를 전해액으로 사용하는 산화은 전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운용상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홍상어 개발 과정에서 리튬 폴리머 전지를 만들었는데, 기존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추가적인 성능의 향상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기존에 운용 중이던 청상어에도 규격 변경 등을 통해 2017년부터 이 리튬 폴리머를 적용했는데, 청상어에서도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리튬 폴리머 전지는 기존 전지에 대비해서 안전성이 높고 효율이 좋다고 합니다. 전해액이 젤 타입이어서 액 누출로 인한 발화, 폭발 등의 위험성이 적고요. 고온, 고압에서도 안정적이어서 수명 자체가 길다고 해요. 정리하자면 산화은 전지의 위기가 리튬 폴리머 개발의 기회가 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계속해서 청상어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어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격 능력 아니겠습니까? 해군 측이 적 잠수함의 이중 선체 관통 능력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요. 일단 얘기하기 전에 이 탄두의 종류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청상어의 탄두는 흔히 얘기하는 지향성 탄두입니다. 지향성 탄두는 폭약을 한 방향으로 집중시켜서 강력한 고속 메탈 제트를 형성하는 구조인데요. 이는 일반 탄두보다 관통력이 훨씬 강하며 이중 선체를 가진 잠수함도 파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려 1.5m 두께의 강철을 관통하는 그런 성능이 입증되었다고 하네요. 신관으로는 전자신관이 적용됐기 때문에 직접 충돌해서 폭발할 수 있지만 근처에 접근해서 폭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상어 신관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에서 무기의 정렬형 신관을
처음 개발한 사례라고 합니다. 이 청상호 개발 당시에 한국군이 사용하는 모든 어떤 포탄이나 어떤 폭발제는 비정렬형 신관을 장착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당시 선진국에서는 이미 어뢰뿐 아니라 대부분의 유도탄에 정렬형 신관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차피 청상호 개발한 그 김에 첨단 기술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정렬형 신관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보자고 해서 개발 및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어려워요. 특히 문과 출신인 제가 듣기에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렬형, 비정렬형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저도 문과입니다. 이런 그래서 설명을 어떻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관은 이 폭발 계열의 배열 상태에 따라서 크게 정렬형과 비정렬형으로 나뉘는데요. 비정렬형은 평소에 폭발 계열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가 장전 시 기폭관이 움직이며 일렬 상태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비정렬형은 한 번 장전되면 분해를 하지 않고서는 안전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없어서 내부 점검이 힘들고 자극에 쉽게 기폭하는 민감한 화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떨어지죠. 정렬형은 둔감 화약을 사용하고요. 제조할 때부터 폭발 계열이 일렬로 정렬한 상태로 조립되기 때문에 신관이 장전될 때 별도로 움직이는 부품이 없다 보니까 신뢰성이 높고 별도로 내부 기능을 점검하기도 쉬워요. 근데 비정렬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 장전돼서 부딪히면 그냥 터지는데 정렬형은 전기 신호가 들어온 후 순차적인 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야만 터집니다. 청상형의 경우는 어뢰 발사와 동시에 안전장치가 풀리고 물에 들어가서 표적을 탐지하고 표적에 접근하고 이런 조건이 순차적으로 모두 만족이 되어야지 이제 표적에 가서 기폭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개발자들의 이런 노력 덕분에 청상호의 주요 성능들은 선진국의 첨단 어뢰와 비교해도 동등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양이 높은 수준인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명중률 아닙니까? 2004년 시제품으로 해군이 주관한 운영 시험에서 8회 발사 시험을 진행했는데요. 두 발의 실탄 사격을 포함해서 전탄 모두 표적의 명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즉 100% 명중률을 자랑한 거죠. 이를 통해서 다양한 발사 플랫폼과 연동할 수 있다. 그 사실도 입증하게 된 거죠. 말 나온 김에 한번 현재 청상호의 운용 플랫폼들에는 어떤 것이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지금 운용을 하는 대표적인 수상함에는 거의 다 장착해서 운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상함에는 3연장 어뢰 발사관을 통해서 투사를 하게 되는데요. 호위함, 구축함, 초계함까지 다 운영이 되고 P3C 해상 초계기에서도 운영 가능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올해 도입된 MH-60R 시호크에도 체계 통합이 추진 중입니다. 청상호를 탑재한 시호크는 정조 대항급 함정과 호위함 등에 배치가 돼서 강력한 대잠 작전 능력의 한 축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플랫폼 운영 시 케이블을 통한 유선 유도가 어렵기 때문에 쏜 후에 알아서 표적을 찾아가는 그리고 공격을 하는 파이어 앤 포겟 방식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청상호에 또 화려한 변신이 있습니다. 호위함급 이상에 탑재되는 장거리 대잠어뢰 홍상호의 그 안에 쏙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원거리 공격용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청상호가 15km 이상 떨어진 표적도 공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홍상호는 앞부분에 청상호를 탑재한 로켓으로 해상 작전 헬기 또는 해상 초계기가 함정으로부터 원거리 초계간 잠수함을 발견하게 되면 호위함에서 항공기로부터 받은 좌표로 홍상호를 발사하게 되고 발사된 홍상호는 표적 상공에서 청상호를 띵 하고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청상호가 자기 센서를 이용해서 표적에 접근해서 공격하고 그리고 적함을 무력화합니다. 그리고 청상호의 부품 국산화율이 무려 91%에 달한다고 합니다. 고난이도 수중 유도 무기의 국산화율이 91%에 달한다. 이거는 핵심 기술 대부분이 국내 기술에 확보가 됐다 이런 얘기고요. 유지 보수 비용 절감 및 수출 경쟁력 확보에도 매우 유리한 요소들이죠. 현재 수출량을 보면은 첫 해외 고객이 바로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2016년에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AW159 두 대를 구입하면서 청상호 어뢰도 구입했다고 하죠. 당시 청상호는 우리가 도입한 AW159 헬기에 이미 무장이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체계 통합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수출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만든 2600톤급 호위함에 장착할 어뢰로 또 청상호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LIG 넥스1은 최근 2025년 3월
콜롬비아에서 열린 국제 해군 전시회인 콜롬비아 말 2025에 참가하여 청상어 경어례를 비롯한 첨단 해군 유도 무기를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중남미 시장에서도 청상어의 위력이 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 바다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청상어처럼 대한민국이 세계 4대 방산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도 리얼 래펀 K를 지켜나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